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김기웅입니다. 한글 점자를 창제하신 송암 박두성 선생님의 기념관에서 책 읽는 남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리스본행 야간열차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책 읽어주는 남자 The Reader라는 작품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2009년에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로서 여주인공을 맡았던 케이트 윈슬렛이 아카데미 여유주연상을 받는 훌륭한 작품입니다. 남자 역으로서는 젊은 시절에 미하엘 베르크 역 데이비드 크로스와 성년이 된 이후에 랄프 파인즈가 그 역을 맡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케이트 윈슬렛과 랄프 파인즈, 걸출한 두 훌륭한 배우가 주연을 한 작품으로서 전 세계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여주인공 한나 슈미처는 36살로서 15살의 미하엘 베르크와는 무려 21년의 나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연유로 사랑이 싹텄고 그 사랑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결말은 어땠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에는 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한나 슈미처의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미스터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추적해 보도록 하죠. 이 작품의 원작은 베르나르트 슐링크에 의해서 쓰여진 더 리더, 영화와 책이 동일한 이름으로 더 리더, 책 읽는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가는 독일의 법학자 그리고 소설가로서 알려져 있고 독일에서 헌법재판소의 판사를 거쳐서 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2014년에 제4회 박경리 문학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은 여름 거짓말, 사랑의 도피, 계단 위의 여자, 귀향, 주말, 올가 등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많은 작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작품 중에서는 더 리더, 책 읽는 남자가 매우 독보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은 영화를, 내용은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3부로 나누어서 첫 번째 달콤한 미래, 두 번째 이별과 재회, 세 번째 한나의 선택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부분은 주로 하이델베르그 근처에 있는 노이슈타트, 그리고 베를린, 그리고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달콤한 미래의 이야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부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이 지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내게 책을 읽어줘야 해. 나는 그녀가 나를 샤워실과 침대로 이끌기 전 반 시간가량 그녀에게 에밀리아 갈로티를 읽어줘야 했다. 내가 그녀의 집에 올 때 함께 가져온 욕망은 샤워를 하면서 다시 살아났다.
책 읽어주기, 샤워, 사랑행위, 그리고 나서 잠시 같이 누워있기. 이것이 우리 만남의 의식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불과 고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은 15살의 미하일 베르크는 왜 그녀에게 에밀리아 갈로티와 같은 책을 읽어주었어야 하는가? 어느 날 1958년에 노이슈타트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미하일 베르크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날씨마저 우중충하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구역질을 참지 못해서 어느 집 문 앞에서 기어이 토를 하고 맙니다. 이때 마침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던 한나 슈미츠가 이 광경을 발견하고 미하엘을 도와주게 됩니다. 잠시 진정한 뒤에 한나는 미하엘을 집에까지 바래다 줍니다. 집에 도착한 미하일 베르크는 의사로부터 간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몇 주 동안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요양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느 정도 병상에서 일어난 회복을 한 미하일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용돈으로 꽃을 한 다발 사들고 가서 그녀에게 나를 소개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매너를 가르친 것이죠. 보시다시피 이 가족은 엄한 아버지, 인자 하나, 예의 바른 어머니, 그리고 형, 누나, 여동생, 이렇게 단란한 6식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결정은 이 가족 중에서도 유난히 자녀 교육에 심혈을 쏟고 있는 어머니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어느 날 미하엘은 엄마의 요청에 따라서 한나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나는 꽃다발을 손에 들고서 현관의 수많은 초인종 단추들 앞에 망설이며 서 있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한나의 집을 찾아 올라갑니다. 이때 마침 집에 있던 한나는 미하엘에게 나도 나가야 해, 같이 좀 걷자, 그러면서 외출 준비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다리의 맨살을 드러낸 상태에서 스타킹을 신습니다. 사춘기를 막 지나고 있는 우리 미하일 군은 이 장면이 자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스타킹 속에서 비단처럼 은은하게 빛나던 그녀의 다리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미하일은 매우 당황을 하게 되고 눈길을 어디에 둬야 될지 망설이게 됩니다. 그녀가 몸을 돌려 내 눈을 쳐다보았다.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와 계단을 달려 내려가 건물 밖으로 도망쳤다. 몹시 당황했던 것이죠. 과연 한나는 이와 같은 미하엘의 사춘기적 행동을 고의적으로 유도한 것일까요? 며칠 후 미하엘은 용기를 내서 다시 한나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한나가 퇴근 전이었기 때문에 계단에 앉아서 한참 동안을 기다리는 결과 퇴근하고 돌아오는 한나를 만나게 됩니다. 한나는 미하엘에게 지하실에 가서 석탄을 양동이에 담아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론 귀하게 큰 미하엘의 경우는
이와 같은 석탄을 나르는 일을 집에서 해본 일이 없지요. 보시다시피 석탄가루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한나는 이러한 미아를 보고 그 꼴을 하고는 집에 못 가. 목욕물을 받아줄 테니 몸에 걸치는 것들이랑 벗어던져. 아직 제대로 통성명도 하지 않은 사이에 사춘기에 있는 우리 미하엘 군이 한나의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말대로 숯검댕이를 묻힌 뒤 집으로 그냥 갈 수는 없었기에 한나가 시키는 대로 옷을 벗습니다. 샤워를 마친 뒤에 그녀는 등 뒤에서 타월로 나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감싸고는 문지르며 물기를 말려주었다. 그러고 나더니 타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보시다시피 한나는 미리 준비한 듯이 자신도 알몸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성년의 여자, 벌거벗은 여자를 본 적이 없는 우리 미하엘 군은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에 완전히 압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한나는 미하엘의 귓속에 속삭입니다. 너는 바로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거야. 전곡을 찌르는 한마디지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미하엘 군은 자신이 간염 때문에 어느 집 앞에서 토하고 있을 때 도와준 한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것의 연장선상이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상황을 한나는 계획적으로 유도한 듯한 인상을 주는 장면입니다. 저절로 미하엘 군은 한나에게 이끌리게 됩니다. 이때 미하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유혹인데 이러한 유혹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갈등 속에서 음탕한 눈길이 욕망을 실제로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쁘고 적극적인 상상이 상상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바로 지금까지는 맨 처음 방문했던 날 한나가 다리에 맨살을 드러내면서 스타킹을 신는 모습을 보고 수없이 많은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옳지 않은 것이라면, 비도덕적인 것이라면 과연 한나를 품에 안는 것이 마찬가지로 비도덕적이지 않겠는가? 어차피 비도덕적이라는 힐난을 떠들 바에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라는 궤변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아직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학교에 나갈 만한 상황은 되었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미하엘은 한나를 매일 찾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사랑의 덫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몸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식사 시간에 이와 같이 이제 학교를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미하엘 군은 학교를 가서 끝나자마자 한나의 집으로 달려오게 되고 책 읽어주기, 샤워, 사랑행위, 그리고 나서 잠시 같이 놀기, 이와 같은 패턴을 매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종일 미하엘은 한나와 같이 있지 않는 시간에도 한나의 생각으로 머릿속을 꽉 채웁니다. 당연히 학교 공부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학교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릴 수 없었다는 듯 옷을 집어 던지고 이와 같은 패턴의 책 읽어주기, 샤워, 사랑행위, 그리고 잠시 누워있기를 반복하면서 나는 차라리 샤워를 생략하고 바로 사랑행위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면 그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6살의 한나 슈미츠, 15살의 미하엘 베르크, 21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엄연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굳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 요구를 하고 미하엘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통성명도 하지 않은 채 만남을 지속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서로 자기의 소개를 합니다. 내 이름은 미하엘 베르크예요. 한나는 내 이름은 한나야 하면서 꼬마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굳이 미하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꼬마라고 부르는 데는 한나가 이 상황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말이고, 이 말은 꼬마야 라고 부르는 호칭은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서로 가까워지면서 한나가 어떻게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미하엘은 궁금해서 묻게 됩니다. 그때마다 한나는 꼬마야 넌 정말 별걸 다 알려드리는구나 하면서 그 대답을 회피합니다. 미스터리에 쌓인 여인인 것이죠. 그러나 미하엘의 눈에는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미모의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연상의 여인을 깊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나는 미하엘이 학교에서 도망치듯 오는 것을 보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추국을 받은 미하엘은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녀에게 내가 수업을 빼먹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한나는 매우 단호한 어조로 공부를 하지 않으려면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 내가 하는 공부가 멍청하다고 차표를 팔고 개천하는 일이 어떤 거냐 알기나 하나. 한나는 전차의 검표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미하엘은 미래가 창창한,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이 일보다는 훨씬 수준 높은 그런 직업을 가질 유망한 청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 학교 수업을 빼먹고 학업을 소홀히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하엘에게 큰 자극을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미하엘로서는 이미 빠져버린 사랑의 동관이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나의 경고는 매우 심각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미하엘은 이 한나의 요구에 대해서 6주 되면 1학년이 끝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당신을 다시 못 보게 된다면 해낼 수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가 동일한 내용으로 조건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넌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어. 미하엘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나는 공부할 수 없을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두 사람은 윈인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뒤 나는 정말로 멍청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 학교
학년 진급에 성공했으며 우리는 이 세상에 그밖에 어떤 다른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양 사랑행위에 몰입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격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미하엘은 학교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한나를 찾았으며 그 이외의 시간은 오로지 학업에 정진해서 간염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했던 그 시간에 벌충하고도 학업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미하엘이 나이가 들어서 법대에 진학하고 성공을 하게 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부활절 연휴의 첫날 나는 4시에 일어났다. 미하엘은 한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한나의 생일날 한나를 축하해 주는 의미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새벽 시간에 한나가 근무하는 전차를 올라탑니다. 앞칸을 탈까 뒷칸을 탈까 망설이다가 뒷칸에 타기를 심했다. 슬며시 그녀에게 다가가 새벽 시간이라 승객이 별로 없었을 그 전차 안에서 은밀함과 포옹 그리고 키스를 기대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미하엘의 상상은 적중하지 못합니다. 미하엘이 자기 직장으로 찾아올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던 한나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웠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려 21년의 차이의 사랑을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입장 때문에 미하엘을 모른 척하게 됩니다. 미하엘은 심한 상처를 입고 거리를 헤매다가 한나가 퇴근하는 저녁 시간에 그녀의 집을 다시 찾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따졌을 때 한나는 매우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니? 여태까지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은 없었으나 이제 심한 갈등의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초가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다고 말하는 거지. 미하엘이 한나에게 사과를 하들자 한나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넌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어. 그 전에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내가 돌파구를 마련할 거야 라는 의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보시다시피 한나의 표정은 매우 단호하게, 말하자면 미하엘과의 사랑은 그 뜨거운 사랑도 매우 중요하나 미하엘이 한나의 정체를 파고들고 그 상황을 주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좀 가줄래? 목욕하고 좀 쉬고 싶어. 그녀는 등을 돌려 욕조에 물을 들어놓고는 옷을 벗었다. 이 상황은 미하엘이 아직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상당히 다분히 한나의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가라고 해놓고는 미하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도 역시 두 가지 마음이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요구에 의해서 미하엘은 쫓겨나듯이 집에 나왔으나 돌아가지 못하고 집 근처를 배회하다가 30분 뒤에 나는 다시 그녀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어느 정도 감정이 수그러든 뒤에 한나는 미하엘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욕조에 누워있는 한나에게 자신의 행동이 경솔했다는 점을 사과를 하고 나를 용서해 주는 거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용서했다는 뜻을 표하고 뒤이어 날 사랑해요? 그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주는 단호함과 고갯짓으로 미하엘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두 가지 사실이 공존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책 읽어주고 샤워를 하고 사랑 행위를 한 다음에 잠시 누워있고 대화를 나누고 이러한 일상이 계속 반복되면서 두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책을 읽어주고 있는 미하엘, 그리고 미하엘이 읽어주는 책의 내용을 매우 감명 깊게 감상하고 있는 한나. 그녀는 소설 내용에 대해 갈팡질팡하다가 내가 책 읽기를 마치면 그 후로 몇 시간 동안 내게 질문을 부어본다. 읽는 도중에 보시다시피 슬픈 내용이 나왔을 때 깊이 공감하면서 울기도 웃기도 화내기도 하면서 감정을 드러내다가 이야기가 끝이 난 다음에 그 배경에 대해서 미하엘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여주인공 미모의 여인 한나는 문학적 작품에 관심이 깊고 공감하는 능력을 지닌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나가 자신이 읽어주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하엘은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매번 책 읽어주는 행위에 대해서 지루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랑 행위가 끝나고 한나가 일상적인 바느질을 하는 등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미하엘에게 통행세 징수관? 그건 좋은 직업이 아니었나 봐. 이 말은 한나의 과거의 이력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미하엘에게 이 전 직업이 전차 겸표원을 하기 전에는 통행세 징수관이라는 걸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 통행세 징수관 직업을 버리고 전차 검표원이 됐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매우 막연한 답변을 함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밝히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과연 어떠한 미스터리한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부활절 일요일에 출발을 해서 자전거를 타고 자연을 누비게 됩니다. 한나는 이와 같은 소풍을 거의 평상시에 다니지 못했으나 미하엘과 하는 이런 야외 나들이를 몹시 즐거워합니다. 한나는 내게 방향과 도로의 선택권만 넘겨준 게 아니었다. 메뉴에서 음식을 고르는 것은 내 몫이었다. 모조리 미하엘에게 이러한 내용을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밤새 묵으려고 한도 내가 골라 숙박인 명부에 우리를 어머니와 아들로 기입했고 그녀는 거기에 서명만 했다. 이러면서 미하엘은 이러한 한나의 태도에 대해서 크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성당에서 한나는 성가대의 합창소리에 몹시 공감을 해서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미하엘은 보게 됩니다. 감성이 풍부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때 쓴 시를 가지고 있다. 너는 너를 내게, 그리고 나는 나를 너에게. 우리가 깊이 빠져들면 너는 내 안으로, 그리고 나는 내 안으로. 우리가 사라지면 너는 내 안으로, 그리고 나는 내 안으로. 그러면 나는 나, 그리고 너는 너. 사랑의 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될까요? 1부 내용을 마치고 제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